거대하고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JK그룹의 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사선으로 부서지며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실루엣을 길게 늘어뜨렸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하지만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이곳에서 소음은 곧 무능의 증거였으니까. 이 고요한 분주함 속에서 이설이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이질적이었다. 낡은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그녀의 존재는 거의 투명에 가까웠다. 회색 유니폼은 그녀의 몸매를 완전히 가렸고 질끈 묶은 머리와 두꺼운 안경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교묘하게 숨겼다.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조금 굽히고 시선은 항상 바닥을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어설퍼 보였지만 그 어설픔은 사실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유령이었다. 서리는 로비 중앙의 보안 데스크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걸레를 물에 적시는 척하며 무심결에 데스크 안쪽을 훑어보았다. 젊은 보안 요원은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밟고 미세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JK그룹의 심장부로 연결되는 내부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복잡한 모니터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서린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수십 개의 데이터 흐름 중 하나가 미세하게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심장 박동 속에 섞인 아주 작은 부정맥과 같았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일 뿐이었지만 서린의 눈에는 명백한 침입 시도였다. 누군가가 방화벽의 가장 약한 고리를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찔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카트를 밀어 방향을 틀었다. 카트 바퀴가 의도적으로 보안 데스크의 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서린이 과장되게 놀란 목소리로 외쳤고 그제야 보안 요원이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 괜찮아요. 조심 좀 하세요.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다시 화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린은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는 동안 불과 2초 만에 모니터의 모든 것을 스캔했다. 침입자가 사용하는 백도어 포트 번호, 그들의 위장 IP 주소,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데이터 서버의 위치까지. 그녀는 굽혔던 허리를 펴며 카트를 다시 밀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로비 구석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작은 유틸리티실이었다. 그곳은 청소 도구함으로 위장된 소규모 네트워크 분배기였다. 서리는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확인한 후 실수로 물통을 엎질렀다. 차가운 물이 바닥으로 쏟아지자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재빨리 쭈그려 앉아 걸레로 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분배기 패널을 완벽하게 가렸다. 왼손은 젖은 바닥을 닦는 척했지만 오른손은 주머니에서 열쇠고리처럼 보이는 작은 USB 장치를 꺼냈다. 그녀는 패널의 틈새로 그것을 밀어넣고 정확한 포트에 삽입했다. 3초. 그녀의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명령어가 실행되었다. 아까 확인한 백도어 포트가 강제로 닫히고 침입자의 IP는 즉시 차단되어 내부 시스템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5초. 그녀는 장치를 회수했다. 그녀가 막 일어서려 할 때 로비 전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움직임과 속삭임이 멈췄다. 거대한 자동문이 열리고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로비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그의 뒤에는 조 비서와 긴장한 얼굴의 임원들이 따랐다. 강태준은 29의 나이에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겪은 노인처럼 차가웠다. 그는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간을 가르며 나아가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로비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서리는 여전히 쭈그려 앉은 채로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임원 중 한 명인 박진우 전무가 태준의 옆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이사회 건은 제가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태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박전무, 보고서나 제대로 준비하세요. 박진우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태준의 삼촌뻘이었지만 회사 내에서는 공공연한 적이었다. 서리는 물을 닦는 척하며 그들의 미묘한 권력 다툼을 지켜보았다. 박진우는 태준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의 그림자 뒤에 숨어 온갖 부정을 저질러 왔고 태준은 그것을 청산하려 하고 있었다. JK그룹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었다. 태준의 일행이 임원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정확히 서린이 엎질은 물을 닦고 있는 곳을 지나쳐야 했다. 서린은 최대한 몸을 움츠리며 길을 비키려 했다. 그녀의 역할은 투명인간이었고 지금껏 아주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낡은 운동화 코만 바라보았다. 그때 태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의 완벽한 구두가 서린의 시야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로비는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조 비서와 임원들도 모두 당황하며 멈춰섰다. 박 전무는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서리는 숨을 참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가 무언가를 눈치챘나? 그녀의 위장, 그녀의 행동, 방금 전에 네트워크 개입, 그녀의 심장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강태준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는 서린을 진짜 이서린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JK그룹의 제왕인 그가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몸을 숙였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박 전무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도 사라졌다. 비서들과 임원들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강태준이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그가 지금 이름 모를 청소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서린 역시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발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 왼쪽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다. 아까 네트워크 패널을 건드릴 때 급하게 움직이다 풀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태준은 값비싼 슈트가 구겨지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길고 우아한 손가락으로 흙먼지가 묻은 신발끈을 잡았다. 그는 마치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이라도 하듯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리본을 묶었다. 완벽한 나비 매듭이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갔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바지에 묻었을지도 모를 가상의 먼지를 털어내지도 않았다. 그는 다시 서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호기심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지였다. 그는 보안 데스크 쪽을 힐끗 보았고 그 다음 그녀가 쭈그려 앉아있던 네트워크 패널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저지른 사고와 그녀의 실수로 풀어진 신발끈, 그리고 그녀가 방금 막아낸 보이지 않는 공격까지.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조심해서 일해요. 그 말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메시지였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얼어붙은 임원들을 남겨둔 채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로비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이제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강태준이 사라진 엘리베이터 문이 아닌 여전히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는 청소부 이설인에게로. 그녀는 방금 전까지 투명인간이었지만 이제 JK그룹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박진우 전무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설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하게 묶인 신발끈을 내려다보았다. 그 단단한 매듭은 이제 그녀를 이 위험한 게임에 묶어버린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과거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발목을 다시 붙잡고 말았다. 강태준이 사라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로비의 시간은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불안정하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사람들은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각자의 목적지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눈과 귀 그리고 생각은 모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설인, 방금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 막 JK그룹의 가장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이름 모를 청소부. 설이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젖은 바닥을 마저 닦았다. 그녀의 손은 지극히 안정적이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수십 개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피부를 찔러댔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청소 카트를 밀었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방금 전까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세상에 봤어, 회장님이 무릎을 꿇었다고. 저 여자 누구야, 신입이야? 아니면 회장님의 숨겨둔 여자 말도 안 돼. 저런 촌스러운 여자를 아마 뭔가 약점을 잡힌 걸 거야. 아니면 박전무 보라고 일부러 연기한 건가.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속삭임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질투, 경멸,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들. 설이는 이 모든 것을 애써 무시하며 묵묵히 카트를 밀었다. 그녀의 낡은 안경 뒤로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단 하나, 강태준의 의도였다. 그는 왜 그랬을까? 단순한 변덕 아니면 자비심.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강태준 같은 남자는 그런 감상적인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눈빛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그 차가운 눈. 그는 분명히 알아차렸다. 그녀가 네트워크 분배기에 손을 댄 것을. 그리고 그는 신발끈을 묶어주는 행위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나는 네가 한 짓을 안다. 그리고 너는 내 소나기에 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였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국정원 NIS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웠다. 최고의 블랙 요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사망 처리된 후 그녀는 이설인이라는 이름 없는 청소부로 다시 태어났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하지만 이제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그녀의 계획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설이는 직원용 휴게실 구석에 있는 낡은 청소 도구함에 도착했다. 문을 닫고 잠그자 비로소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연기의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노출되었다.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당장 이곳을 떠나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 하는가? 아니면 강태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떠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 그녀는 아직 복수를 끝내지 못했다. 그녀를 배신하고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림자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다. 한편 JK그룹의 최고층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조 비서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태준은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다. 그 여자의 눈, 충격에 휩싸인 순간에도 그 깊은 곳에는 놀라울 정도의 평정심과 냉철함이 숨어 있었다. 조 비서.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네, 회장님. 오늘 아침 8시 32분경 로비 중앙 네트워크 허브에서 발생한 비정상 트래픽 기록, 그리고 동시에 본사 메인 서버로 시도된 외부 침입 로그 2개를 교차 분석해서 30분 내로 보고해. 조 비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아침에 있었던 가벼운 네트워크 장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회장님이 로비에서 보인 기이한 행동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태주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이설인. 이력서에 적힌 내용은 전부 가짜일 거다. 하지만 일단 공식적인 경로로 조회를 해봐. 출생 기록, 학교 이전 직장, 그리고 동시에 레빗 채널을 가동해. 레빗이라는 단어에 조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JK그룹의 공식적인 보안팀이 아닌 강태준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비공식 정보팀의 코드명이었다.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까지 해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회장님 레빗까지. 그 여자가 그렇게 위험한 인물입니까? 위험한지 아니면 유용한지 그걸 알아내야겠어.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야. 그녀는 내 시스템에 접근했고 내가 심어둔 미끼를 건드렸어. 내가 아니라 외부의 침입자를 막아냈지. 그것도 내 보안팀이 눈치채기 전에. 그는 덧붙였다. 내 삼촌 박진우 전무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용히 진행해. 그 여자가 내 사람이라고 오해하게도 그 편이 더 재미있을 테니까. 태준의 예측대로 박진우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전 로비의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태준의 미니멀리즘과는 정반대로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화면 속에서 무릎을 꿇는 조카의 모습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강태준. 저 얼음장 같은 놈이 고작 저런 계집애 앞에서 무릎을 꿇어. 박 전무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의 앞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박 전무의 수족이자 JK그룹의 감사팀장이지만 실제로는 박 전무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김 실장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무님? 단순한 쇼맨십일까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쇼맨십 저놈이 천만에. 박진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저놈은 애비선대 회장을 닮아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건 저 계집애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 혹은 치명적인 약점이거나. 박진우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그는 오랫동안 강태준을 밀어내고 JK그룹을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워왔다. 그는 태준을 너무 어리고 이상주의적이라고 얕보았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칼날 같은 결단력을 경계하고 있었다. 김 실장, 당장 저 여자 뒤를 캐. 이름 나이 가족 친구
어젯밤에 뭘 먹었는지까지 샅샅이 뒤져내. 저 여자가 강태준의 아킬레스건이라면 우리가 그걸 끊어버려야지. 알겠습니다. 만약 별것 아닌 여자라면 어떡하죠? 별것 아닌 여자에게 강태준이 저런 수고를 할 리가 없지. 박진우는 확신에 차 말했다. 가서 당장 알아봐. 강태준이 아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리가 먼저 손에 넣어야 해. 아니면 부숴버리거나. 그날 오후 서리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다. 해가 지기 시작한 거리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지만 서리는 그 인파 속에서 두 개의 시선을 정확히 감지했다. 하나는 JK 본사 건너편 카페 2층에서 망원렌즈로 자신을 노골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남자였다. 서툰 미행이었다.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는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성 감시, 박진우의 하수인일 것이다. 서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지하철역 입구로 꺾어지는 순간 또 다른 시선을 느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전문적이었다. 인파 속에 완벽하게 녹아든 성별도 나이도 가늠하기 힘든 그림자. 그들은 거리를 두되 절대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오른쪽으로 돌면 그들은 왼쪽으로 움직였고 그녀가 멈추면 그들은 광고판을 보는 척했다. 레빗, 강태준의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두 개의 감시팀의 위치와 인원수 교대 패턴까지 파악한 후였다. 서리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가 애써 구축한 고요한 호수에 강태준과 박진우라는 두 개의 거대한 돌이 동시에 던져졌다.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그녀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신발끈 사건 이후 이설인의 삶은 조용한 연못에서 갑자기 상어떼가 출몰한 수족관으로 변했다. 그녀가 애써 유지해온 투명한 위장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속삭임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노골적인 시선들이 그녀의 낡은 유니폼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JK그룹의 신데렐라 혹은 총수의 비밀스러운 장난감으로 전락했다. 서리는 이 모든 관심이 독이 든 사탕임을 알았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면서도 등 뒤에 고정된 두 개의 다른 시선을 느꼈다. 하나는 박진우 전무가 보낸 서툴지만 집요한 미행팀이었다. 다른 하나는 강태준이 보낸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은밀한 레비팀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감시의 감옥에 갇힌 셈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옥탑방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문 틈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했다. 떠나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이곳 JK그룹의 청소부로 잠입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3년 전 그녀의 팀을 와해시키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배신자 그림자의 마지막 흔적이 이곳 JK그룹의 자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의 등장은 그녀의 복수 계획의 거대한 변수였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고 박진우는 그녀를 강태준의 약점으로 오인했다. 서리는 이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이 위험한 청소부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한편 박진우 전무는 초조했다. 그가 보낸 미행팀은 이설인이라는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건져오지 못했다. 그녀의 이력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고아원에서 자라 평범한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JK그룹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것. 완벽한 흑수저의 표본이었다. 고작 이런 여자라고 박진우가 김 실장에게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강태준이 이런 별 볼 일 없는 계집애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건가? 장난하는 게냐? 아니면 내 조카가 드디어 미친 거냐? 김 실장이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리 파헤쳐봐도 특이점이 없습니다. 거래 내역도 깨끗하고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박진우는 마호가니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이설인 문제가 자신의 본래 계획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됐다. 그 여자는 일단 미끼로 놔둬. 강태준이 계속 정신 팔리게 우리는 예정대로 2단계를 진행한다. 더 이상 꼬맹이 조카에게 회사를 맡겨둘 순 없지. 그의 2단계 계획은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다. 목표는 JK그룹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반도체 개발팀의 팀장 최민호였다. 최민호 부장은 강태준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 시절부터 충성을 바친 인물로 강태준에게는 스승이자 가장 강력한 우군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강직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박진우의 부패한 세력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박진우의 계획은 간단했다. 최민호 부장에게 JK의 핵심 반도체 설계도를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최민호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그리고 그가 경쟁사 스파이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암호화된 이메일 증거도 심어놔. 내일 아침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에 터뜨릴 거야. 그날 밤 JK그룹 본사 빌딩은 대부분의 불이 꺼졌지만 감사팀과 RD 연구실이 있는 15층은 불필요하게 밝았다. 서리는 야간 청소조에 배정되어 그 층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느리고 꼼꼼하게 움직였다. 낮 동안의 감시보다 야간의 이 고요함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았다. 그녀는 감사팀장실, 즉 김 실장의 사무실 근처 복도를 닦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김 실장의 사무실에서는 아직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리는 청소 카트의 바퀴가 유난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만들며 사무실 문틈으로 카트를 실수로 부딪혔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김 실장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내다보았다. 조용히 좀 합시다. 중요한 통화 중이잖아. 서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장님, 바로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그 짧은 1초 동안 그녀의 눈은 김 실장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스캔했다. 김 실장이 문을 쾅 닫았다. 서리는 다시 복도를 닦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본 장면으로 빠르게 회전했다. 김 실장의 모니터에는 최민호 부장의 개인 인사 파일이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해외 서버 IP 주소 목록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김 실장의 목소리. 최 부장은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이체는 완료됐고 언론에 뿌릴 자료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조작이었다. 그녀가 국정원에서 수없이 봐왔던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한 정교한 프레임 작업. 박진우가 강태준의 가장 강력한 아군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서리는 갈등했다. 이것은 그녀의 임무가 아니다. 그녀는 그림자를 좇을 뿐 JK그룹의 내부 권력 다툼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만약 최민호가 무너지고 강태준의 세력이 약화된다면 박진우가 회사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부패한 박진우가 회사를 손에 넣으면 그림자와 연결된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었다. 그녀는 개입해야 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고 비상계단 옆에 작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일장에서 사용했던 로비의 분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15층 전체의 네트워크 데이터가 통과하는 중간 서버렉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확인했다. 야간 보안팀이 순찰을 도는 시간까지 10분.
그녀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맞는 키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둡고 먼지 쌓인 공간. 그녀는 자신의 청소 도구함에서 물에 젖은 걸레를 꺼내는 척하며 그 안에 숨겨둔 초소형 개인 단말기 PDA를 꺼냈다. 그녀는 서비스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단말기의 작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김 실장의 계정을 해킹할 시간이 없었다. 그것은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긴다. 대신 그녀는 방금 전 김 실장이 언급한 이체와 암호화된 이메일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서버로그 전체를 스캔했다. 그녀는 최민호 부장의 계정으로 들어오고 나간 모든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분이 흘렀다. 보안팀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초조해졌다. 바로 그때 그녀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이상한 점, 최민호 부장의 이름으로 경쟁사 서버에 발송된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 패킷이었다. 하지만 발신지 IP 주소가 이상했다. 그것은 최 부장의 사무실 IP도 자택 IP도 아니었다. 그녀는 IP 역추적을 시작했다. 그것은 동유럽의 한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프록시 서버에 명령을 내린 최초의 신호 그 근원지는 놀랍게도 이 빌딩 내부였다. 서리는 숨을 죽였다. IP 주소는 정확히 감사팀 전용 프린터 서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부 서버를 이용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외부 해킹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리는 재빨리 해당 로그 파일 전체를 자신의 단말기로 복사했다. 그리고 그녀가 접속했던 모든 흔적을 깔끔하게 지웠다. 그녀가 케이블을 뽑고 창고 문을 잠그고 나오는 순간 보안팀의 손전등 불빛이 복도 모퉁이를 비췄다. 거기 누구야? 아, 접니다. 청소 중입니다. 서린이 특유의 어설픈 목소리로 대답하며 걸레를 쥐어짰다. 보안팀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 의심 없이 지나쳤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 대신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이제 이 증거를 강태준에게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태준의 사무실 근처에만 가도 박진우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강태준 역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그의 레비팀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유능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서리는 퇴근하는 척 빌딩을 나섰다. 그녀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박진우의 팀과 강태준의 팀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앞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다가 실수인 척 열쇠 꾸러미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어머나 하고 쭈그려 앉아 열쇠를 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열쇠고리에 매달린 낡은 곰인형의 배를 눌렀다. 인형의 눈처럼 보이던 초소형 마이크로 SD 카드가 튕겨나와 그녀가 미리 확인해둔 쓰레기통 받침대 아래의 작은 틈새로 정확히 떨어졌다. 그녀는 열쇠를 챙겨 일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스에 올라탔다. 그녀가 사라진 지 3분 후 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휙 둘러본 후 정확하게 틈새에 손을 넣어 마이크로 SD카드를 회수했다. 그는 강태준의 레빗 팀원이었다. 오전 7시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대상 이설인이 전달한 데이터입니다. 조 비서가 태블릿에 로그 파일을 띄웠다. 강태준의 눈이 데이터를 훑어내렸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 아래의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박진우,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조 비서가 물었다. 최 부장님을 당장 부를까요? 아니,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최 부장님은 예정대로 이사회에 참석하게 해. 대신 이 로그 파일 원본을 즉시 법무팀과 외부 회계감사 법인에 넘겨. 그리고 김 실장을 당장 내 사무실로 불러. 태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설인. 그녀는 단순한 전직 요원이나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하고 적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증거를 확보해 전달할 줄 아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그의 흥미는 이제 위험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저 여자를 자신의 곁에 두어야겠다고. 혹은 적으로 돌린다면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최민호 부장관은 JK그룹 내부를 강타했다. 박진우 전무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냥은 역풍을 맞았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감사팀의 김 실장이 증거 조작 및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빼도 박도 못할 로그 기록과 조작된 계좌 이체 내역을 들이민 것은 다름 아닌 강태준 회장의 직속 법무팀이었다. 박진우는 이사회에서 망신을 당했지만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다. 그는 김 실장 개인의 일탈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자신은 오히려 내부 비리를 척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반격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최민호 부장은 건재했고 박진우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오른팔을 잃었다. 이 모든 경랑의 한가운데서 이설이는 여전히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이었다. 김 실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날 그녀는 15층 복도를 그 어느 때보다 천천히 닦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신 혹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되는 강태준에게로.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오후 2시 그녀가 임원실 복도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을 때 그림자 하나가 그녀 앞을 막아섰다. 조 비서였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설인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설인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근처를 지나던 몇몇 직원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총수의 그림자인 조 비서가 일개 청소부를, 그것도 그 신발끈 스캔들의 주인공을 직접 부르러 온 것이다. 박진우의 스파이들이 이 광경을 놓칠 리 없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소환이었다. 설이는 당황한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는 걸레를 쥔 손을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다. 네, 저를요, 회장님께서. 무슨 일로? 조비서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따라오시죠. 회장실에 특별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특별 청소. 완벽한 명분이었다. 설이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카트를 밀었다. 그녀는 조 비서의 반걸음 뒤에서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설이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 코만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조비서의 미세한 움직임, 그의 호흡, 그리고 그의 주머니 속에 있을 무기의 윤곽을 분석하고 있었다. 최고층 회장실의 거대한 이중문이 열렸다. 조비서는 그녀에게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이는 청소 카트를 문 밖에 세워두고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조 비서가 뒤에서 문을 닫았다. 딸깍.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전경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설인이 들어온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리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청소부의 역할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이 연극이 끝났음을 인정해야 할지 가늠하고 있었다. 몇 분 같은 몇 초가 흘렀다. 마침내 강태준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로비에서 보았던 그 어떤 때보다 차가웠다. 그에게서는 일말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연기 그만해. 피곤하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서리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어리숙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들어찼다. 그녀는 어깨를 폈다. 비록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할 만큼 변해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마지막까지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래, 강태준이 비웃음인지 모를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으로 걸어가 태블릿 PC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서린을 향해 던지듯 밀었다. 이것도 모르겠나? 태블릿 화면에는 여러 개의 영상과 파일이 떠 있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그녀가 로비의 네트워크 분배기를 건드릴 때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다. 두 번째는 그녀가 15층 창고 서버릭에 접근하던 모습이었다. 비록 흐릿했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명백한 침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것은 서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국정원 NIS의 극비 내부 파일이었다. 이서린, 29세, 코드명 에코, NIS 블랙 요원. 3년 전 블라디보스토크 작전 중 사망 처리. 그녀의 사진, 그녀의 훈련 기록, 그녀의 실패한 마지막 임무 보고서까지 그녀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위장 신분은 완벽했지만 강태준의 레비팀은 국가정보망까지 뚫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최민호 부장의 증거를 전달한 행위는 그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이서린 요원. 아니, 에코라고 불러야 하나. 강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죽은 사람이 왜 내 빌딩 바닥을 닦고 있는지 아주 궁금한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탐색하듯 그녀를 훑었다. 그는 이 유령 같은 여자의 진짜 목적을 알고 싶어 했다. 서리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공격은 불가능하다. 이 방은 완벽한 요새였고 조 비서는 문 밖에 있을 것이다. 남은 것은 협상뿐이었다. 원하는 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 역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절제된 훈련된 요원의 목소리였다. 내가 먼저 물었어. 내 목적이 뭐지? JK그룹에 잠입한 이유가 뭐야? 박진우 아니면. 나 당신들도 박진우도 아니에요. 서린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 개인적인 임무 때문에 이곳에 왔을 뿐 당신들의 싸움에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내 시스템을 해킹하고 박진우의 함정을 막아줬다고 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최민호 부장을 구해준 건 박진우가 회사를 장악하면 내 개인적인 임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겠지. 안 그런가? 그는 정확했다. 서리는 침묵으로 긍정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런 식의 대화를 더 선호했다. 감정 없는 순수한 논리와 거래. 좋아. 그럼 거래를 하지. 네가 누굴 줬든 그 그림자가 누구든 관심 없어. 하지만 지금 당장 너와 나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겼어. 바로 박진우 전무야. 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박진우는 이 회사의 암덩어리야. 나는 그걸 도려내야 해. 하지만 그는 너무 깊고 넓게 퍼져 있어.
내 공식적인 팀으로는 한계가 있지. 그들은 빛 속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는 설인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너는 유령이더군.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지. 내게는 네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당신의 사냥개가 되라고요. 설인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아니,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냥개가 아니라 칼이 되어 달라는 거야. 나는 네게 방패와 자원을 제공하지. 내 레비팀의 모든 정보력, JK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진우의 감시망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설이는 현재 양쪽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혼자서는 그림자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강태준과 손을 잡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활로였다. 내가 얻는 건 그게 전부인가요? 박진우를 제거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죠? 당신 손에 제거당하거나 아니면 다시 감옥으로. 네가 그림자를 찾는 걸 도와주지. 태준이 그녀의 속을 꿰뚫듯 말했다. 네가 박진우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어. 이것은 고용이 아니야, 이설인. 이건 비밀스러운 동맹이다. 설이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거짓말도 없었다. 그는 철저한 사업가였고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라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동맹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임무가 최우선입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에요. 합의된 걸로.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짧게 대답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검은색에 아무런 표식도 없는 카드키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그건 하우스키퍼 제로 카드야. 이 빌딩의 모든 문을 열 수 있지. 더 이상 청소 카트는 필요 없을 거야. 조 비서가 너의 새로운 신분과 안전가옥을 마련해 줄 거다. 그리고 박진우의 감시팀은 우리가 처리하지. 설이는 카드키를 받아 쥐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그녀의 손바닥에 묵직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내 사무실은 청소할 필요 없어. 대신 내 적들을 청소하도록 해.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설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사무실을 나섰다. 문 밖에는 조비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 나갈 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어설픈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온 가장 위험한 유령 에코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이 마련해준 안전 가옥은 강남의 번화가가 내려다 보이는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지만 그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요새였다. 이설이는 지난 며칠간 이곳에서 JK그룹의 신경망을 해부하고 있었다. 낡은 청소부 유니폼과 어설픈 안경은 과거의 유물처럼 사라졌다. 검은색 전술 바지와 편안한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모니터의 푸른빛을 받으며 다시 본연의 모습, 즉 에코로 돌아와 있었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레비팀의 모든 백엔드 접근 권한을 그녀에게 넘겼다. 그것은 JK그룹의 심장부를 열어 보이는 위험한 신뢰의 표시였다. 설이는 이 동맹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임을 알았지만 지금은 눈앞의 적에 집중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갔다. 그녀는 박진우 전무의 공식적인 업무 라인을 무시했다. 그런 곳에 증거를 남길 만큼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수족처럼 부리던 김 실장이 체포된 이후 박진우가 비자금을 세탁하고 내부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이용했을 법한 제3의 경로를 추적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파고들었다. 처음 며칠간 발견된 것은
예상했던 수준의 부패였다. 건설 자회사와의 부풀린 계약 임원 복지 비용 횡령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뇌물. 이것은 강태준도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다. 박진우가 최민호 부장을 제거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강태준의 팔다리를 자르려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을 터였다. 마침내 그녀는 R&D 부서의 백업 서버, 그것도 수년 전 폐기된 프로젝트의 데이터 더미 속에 숨겨진 암호화된 채널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보안 검사에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록으로 보일 법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서리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암호를 해독하는데 꼬박 이틀을 바쳤다. 그리고 마침내 파일이 열렸을 때 서리는 자신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JK그룹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반도체 RS 에이리스의 핵심 설계도였다. 박진우는 회사의 심장을 통째로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수신자는 마카오에 본사를 둔 정체불명의 투자회사였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반역이었다. 박진우는 강태준에게서 회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예 껍데기만 남기고 모든 것을 팔아치울 작정이었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서둘러 강태준을 몰아내려 했던 이유였다. 기술 이전의 마지막 단계가 임박했던 것이다. 같은 시각 박진우 전무는 자신의 빌라 지하에 있는 비밀 서재에서 경로하고 있었다. 김 실장의 구속은 그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다. 더 큰 문제는 강태준이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어떻게 그 완벽한 증거 조작을 뒤집을 로그를 확보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조카 녀석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누군가 있어. 박진우가 으르렁거렸다. 강태준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그는 로비에서 무릎을 꿇던 조카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청소부, 그 여자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이 그 여자에게 정신이 팔린 척하며 연막을 치고 뒤로는 자신을 공격할 칼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내부 인력을 믿을 수 없었다. JK그룹의 보안팀은 이미 강태준의 통제하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는 외부의 힘이, 그것도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힘이 필요했다. 박진우는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금고에서 위성 전화를 꺼냈다. 수십 번의 우회 접속 끝에 디지털로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가 연결되었다. 오랜만이군 박전무.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기는 줄 알았는데 시끄러운 소리 집어치워 청소가 필요하다. 박진우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시스템에 유령이 하나 붙었어. 강태준이 숨겨둔 칼인데 흔적도 없이 움직여. 그 유령을 영원히 재워줘야겠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령을 잡는 건 비싼 법이지. 특히나 당신 조카가 보호하는 유령이라면 돈은 문제가 아니다. 최고의 인물로.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변조된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좋아. 당신에게는 최고가 필요하겠군. 팬텀을 보내지. 그가 맡은 일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니까. 목표의 정보와 사진을 보내. 박진우는 김 실장이 몰래 찍었던 이설인의 사진 파일을 전송했다. 낡은 유니폼을 입고 어설프게 카트를 밀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었다. 고작이 계집애 하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물론, 하지만 이 여자가 아니야. 박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이 여자는 미끼다. 이 여자를 처리하면 진짜 유령이 모습을 드러내겠지. 그때를 노리는 거다. 그는 강태준의 숨겨진 조력자가 이설인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팬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서리는 마카오의 유령 회사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RS 기술의 대가로 지불되는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돈은 수백 개의 암호화폐 지갑과 조세 피난처를 거치며 완벽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 복잡한 경로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익숙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특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자금 분산 방식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이 방식은 그녀가 국정원에서 배운 그 어떤 자금 세탁 기술보다 정교하고 잔인했다. 이것은 오직 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3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에 얼어붙은 항구에서 그녀의 팀을 전멸시키고 그녀의 삶을 잿더미로 만든 자, 국가도 조직도 아닌 오직 돈과 혼돈만을 위해 움직이는 1급 암살자. 그가 움직인 자리에는 언제나 비극만이 남았기에 NIS 내부에서는 그를 팬텀이라 불렀다. 서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줬던 배신자 그림자와는 별개의 인물이었지만 팬텀은 그녀의 악몽 그 자체였다. 그가 왜 박진우의 기술 밀매에 개입해 있는 거지? 단순한 자금 세탁 브로커 역할인가 아니면 그 역시 이 게임의 플레이어로 직접 참여한 것인가? 서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의 복수와 강태준과의 동맹 그리고 박진우의 반역이 팬텀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태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안전 가옥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검은색으로 변했다. 경고음조차 울리지 않았다. 완벽한 침묵, 강태준의 레비팀이 구축한 최강의 방화벽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간 것이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책상 아래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들었다. 검은 화면 중앙에 하얀색 텍스트가 한 줄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야 에코. 죽은 줄 알았는데 유령 놀이는 재밌었나. 서린의 숨이 멎었다. 그는 그녀의 코드명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은 텍스트 대신 하나의 이미지로 채워졌다. 3년 전 블라디보스토크, 불타는 차량의 잔해, 눈밭 위에 쓰러진 그녀의 동료들,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선물했던 팀의 상징이었던 작은 은색 나침반이 피에 젖은 채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네가 흘린 걸 주웠어. 찾으러 와야지. 팬텀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미끼인 청소부 사진을 보고 단번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을 공격할 유령을 잡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악마를 고용했고 그 악마는 자신의 오랜 숙적을 발견한 것이다. 안전 가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안전 가옥의 검은 화면에서 팬텀의 메시지가 유령처럼 빛나고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피 묻은 나침반. 이설인의 호흡이 1초간 멎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공포가 아닌 수년간 훈련된 본능으로 먼저 반응했다. 이곳은 함정이었다. 강태준의 레빗팀이 구축한 방화벽이 이토록 허무하게 뚫렸다는 것은 팬텀이 이미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와 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벽으로 몸을 붙였다. 그녀의 손은 이미 책상 아래에 고정해둔 권총의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빛을 등진 채 방의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었다. 비상벨도 내부 통신망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완벽한 고립.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복도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신호였다. 팬텀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는 공기처럼 움직여 죽음만을 남긴다. 서리는 천천히 소리 없이 방의 조명을 제어하는 패널로 이동했다. 지금 그녀에게 유일한 우군은
어둠뿐이었다. 그녀가 패널에 손을 대려던 바로 그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안쪽으로 폭발하듯 튕겨나갔다. 단순한 잠금 장치 해제가 아니었다. 특수 제작된 강철 방화문을 찢어 밟긴 압도적인 폭력이었다. 자욱한 먼지와 연기 속으로 방독면을 쓴 검은 실루엣이 유령처럼 들어섰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격발했다. 탕탕탕 소음기가 달린 총구가 짧은 불꽃을 뿜었다. 그녀는 정확히 실루엣의 미간과 심장을 노렸다. 하지만 실루엣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인간의 속도가 아닌 짐승의 민첩함으로 바닥을 굴러 거실의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 여전히 성급하군 했고 방독면을 통해 울리는 기계처럼 변조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3년 전 불타는 차량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서리는 거실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빠르게 탄창을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이 분노와 아드레날린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왜 다시 기어 나왔지? 그 차가운 눈밭이 그렇게 그리웠나? 팬텀이 그녀를 조롱했다. 그는 서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그녀가 숨은 기둥 옆의 벽을 향해 총을 쐈다. 퍽퍽 콘크리트 파편이 서린의 뺨을 스쳤다. 그는 그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서린은 반격해야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섬광탄을 꺼냈다. 그녀는 핀을 뽑고 기둥 반대편으로 세게 굴렸다. 팬텀의 즉각적인 반응. 타타탕. 그가 섬광탄이 구르는 소리를 향해 정확히 사격했다. 그리고 섬광탄이 터지는 찰나의 순간 서리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려 책상 뒤로 몸을 숨겼다. 눈이 멀게 하는 빛과 귀를 찢는 이명 속에서도 팬텀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서린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다. 서린이 책상에 미쳐 도달하기도 전에 검은 형체가 그녀를 덮쳤다. 권총을 쥔 그녀의 손목이 꺾이는 고통과 함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근접 전. 서린은 대한민국 최고의 블랙 요원이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팔꿈치로 상대의 복부를 가격했다. 하지만 팬텀은 강철로 만들어진 벽과 같았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린의 팔을 잡아 그녀를 벽으로 집어던졌다. 서린의 등에서 숨이 막히는 고통이 터져나왔다. 그녀가 자세를 바로잡기도 전에 팬텀의 군홧발이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그녀는 바닥을 굴렀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팬텀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방독면을 벗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빛났고 그 눈은 즐거움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3년 전에는 운이 좋았지. 하지만 운은 2번 따르지 않아. 그가 허리에서 검은색 군용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서리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녀의 손이 바닥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을 잡았다. 팬텀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바로 그 순간 서리는 쥐고 있던 유리 조각으로 그의 눈을 향해 찔렀다. 팬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피했지만 날카로운 유리가 그의 뺨을 깊게 그었다. 아, 처음으로 그에게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 서리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방의 유일한 탈출구인 창문을 향해 전력으로 몸을 날렸다. 와장창 강화 유리가 그녀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12층 높이에서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그녀의 몸은 바로 아래층 11층의 좁은 발코니 난간 위로 위태롭게 떨어졌다. 충격으로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난간을 붙잡았다.
위에서 팬텀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렸다. 총알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치며 콘크리트 파편을 튀겼다. 서리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다시 옆 건물로 이어진 비상 케이블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는 부상당한 몸으로 필사적으로 비상 계단을 타고 내려와 어두운 강남의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피가 흘렀다. 옆구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팬텀에게 걷어차인 복부에서는 뇌출혈이 의심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전 가옥도 자신의 옥탑방도 갈 수 없었다. 병원은 자살행위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 단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비상용 휴대폰 그녀가 강태준을 조사하며 알아낸 조 비서의 비공식 번호를 꺼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조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에코. 다. 서린이 피를 토해내며 말했다. 안전가옥. 노출됐다. 팬텀이야. 그가 왔어. 수화기 넘어 조 비서의 호흡이 잠시 멈췄다. 위치 아니. 회장님. 바꿔. 그가 직접 와야 해. 혼자. 몇 분 뒤 강태준의 개인 소유인 검은색 세단이 한강다리 밑에 어두운 교각에 멈춰 섰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약속된 장소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교각 기둥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이서린을. 그녀는 더 이상 무적의 유령 에코가 아니었다. 낡은 옷은 피와 먼지로 젖어 있었고 그녀는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도 놀람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그의 손에 그녀의 뜨거운 피가 묻어났다. 차는 JK 그룹의 병원이나 그의 본가가 아닌 그와 조비서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한남동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서린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최고급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는 그녀의 찢어진 옷을 잘라내고 깊게 베인 옆구리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서린이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그의 손길을 밀어내지 않았다. 강태준은 의사처럼 침착하게 상처를 봉합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턱은 단단하게 맞물려 있었다.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누구야? 강태준이 상처를 붕대로 감으며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안전 가옥을 뚫고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이. 서리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팬텀. 코드명 팬텀. 3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 팀 전원을 죽인 놈이야. 그녀는 고통 속에서 지난 3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 실패가 아니었다고. NIS 내부의 배신자 그림자가 적에게 정보를 팔아넘겼고 팬텀은 그 실행자였다고. 그녀는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죽은 척 해야 했고 그 이후로 복수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채 살아왔다고. 나는 그림자를 쫓고 있었어. 그 흔적이 JK 그룹의 비자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지. 그녀가 기침을 했다. 그런데 박진우가 팬텀을 고용했어. 그를 이용해 RS 기술을 팔아넘기려던 거야. 그리고 팬텀이 나를 알아봤어. 강태준은 모든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녀가 3년간 짊어져온 영혼의 상처까지 목격하고 있었다. 그가 알던 냉철한 요원, 에코는 없었다.
그의 앞에는 복수심에 불타면서도 깊은 상처를 입은 인간 이설인이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심장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뺨에 흐른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어색했지만 부드러웠다. 박진우는 내 집에 악마를 끌어들였군. 그가 낮게 읊조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가운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개인적인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일어섰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설인. 그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쫓는 그림자가 누구든 너를 죽이려 한 팬텀이 누구든 그들은 내 적이기도 해. 내 구역에서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으니까. 내 사람. 그 말은 설인의 귓가에 깊게 울렸다. 지난 3년간 어둠 속을 홀로 걸어온 그녀에게 그 말은 그 어떤 치료제보다 강한 힘을 주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공동의 운명이 되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JK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지도와 박진우의 예상 동선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설이는 아직 통증이 남은 옆구리의 붕대를 확인하며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했다. 팬텀이 남긴 육체적 고통보다 그가 그녀의 정신에 남긴 모욕감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놈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에요. 설인이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안의 강철 같은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기술 밀매 자금을 세탁하는 브로커이자 거래의 마지막 경호원이기도 해요. 박진우는 그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죠. RS 기술의 소유권을 넘기는 건 팬텀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할 겁니다. 강태준은 턱을 굳힌 채 끄덕였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의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주주총회는 닷새 후야. 박진우는 그날 나를 끌어내리고 동시에 RS 기술의 최종 이전을 승인받을 계획이겠지. 내가 가진 박진우의 부패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이 사회의 늙은 여우들을 침묵시키려면 반역의 증거가 필요해. 최종 계약서, 그리고 기술이 넘어가는 정확한 시간과 좌표. 설인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녀는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위성사진으로 촬영된 경기도 외곽의 숲속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 보였다. 박진우의 개인 빌라입니다. JK그룹 본사보다 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의 진짜 심장은 그곳에 있어요. 본사의 서버는 미끼일 뿐입니다. 내 레비팀이 이미 며칠째 그곳의 방화벽을 뚫으려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강태준이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초조함이 묻어났다. 물리적인 접근은 불가능해. 사방이 레이저 그리드와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중무장한 사설 경호팀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유령이 필요한 거죠. 설인이 일어섰다. 상처의 통증으로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애써 숨겼다. 당신의 팀은 빗속에서 움직이죠. 그들은 시스템을 뚫으려 하지만 팬텀은 그런 종류의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해커가 아니라 사냥꾼이니까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심리전입니다. 강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안 돼. 당신은 부상자야. 그리고 팬텀은 지금 당신을 찾기 위해 도시 전체를 뒤지고 있어. 그 빌라로 가는 건 자살행위야.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의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동맹자 이상의 감정이었다. 그래서 가야만 해요. 설인이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그는 나를 찾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그를 사냥터로 유인할 겁니다. 그는 내가 자신의 영역,
박진우의 빌라로 직접 기어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계획을 펼쳐 보였다. 그것은 대담함을 넘어 무모해 보일 정도의 작전이었다. 레빗 팀이 빌라의 메인 시스템을 해킹하는 척하며 소음을 일으켜 주세요. 팬텀의 시선이 그곳에 쏠린 사이 저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경로, 즉 지하의 배수관을 통해 침투할 겁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계획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센서의 사각지대, 그리고 팬텀의 오만함까지 그녀는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잃으면 이 싸움은 의미가 없어. 그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내뱉었다. 서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지난 3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었다. 잃지 않아요. 나는 에코니까. 나는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려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약속이 되었다. 작전은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늦은 밤에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펜트하우스의 지휘본부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작전을 지휘했다. 조비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곽에서 저격팀과 도주 차량을 준비시켰다. 레빗팀 1단계 시작. 방화벽에 노이즈 공격을 가해 태준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울렸다. 동시에 빌라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 이설이는 전술 장비로 온몸을 감싼 채 차가운 빗물이 흐르는 지하 배수관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옆구리의 상처를 압박붕대로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배수관 내부는 지옥과 같았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물이 부상당한 상처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오직 나침반과 빌라의 설계도에 의지해 좁고 어두운 길을 기어갔다. 몇 시간을 기어갔을까? 마침내 그녀는 목표 지점 빌라의 지하 보일러실로 이어지는 수직 통로에 도달했다. 한편 빌라의 지상에서는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회장님 레빗팀의 공격이 먹혔습니다. 팬텀을 포함한 경호팀 절반이 메인 서버실로 이동 중입니다. 지휘본부의 요원이 흥분해서 외쳤다. 강태준은 말은 입술을 축였다. 좋아, 설인 들었나? 30분 주지. 그 안에 끝내. 설인은 수직 통로의 쇠창살을 소리 없이 절단하고 보일러실로 잠입했다. 예상대로 경비는 허술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빌라의 심장부인 박진우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 그의 숨겨진 서버 판도라가 있었다. 서재의 문은 거대한 강철 금고와 같았다. 지문인식, 홍채인식, 그리고 12자리의 암호. 레빗 팀도 뚫지 못한 보안이었다. 하지만 설이는 해킹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박진우가 매일 피우는 시가 상자에 붙여두었던 초소형 생체 신호 복제기였다. 그녀가 청소부 시절 마지막으로 설치해둔 보험이었다. 삐빅, 모든 보안 장치가 차례로 해제되었다. 문이 열리고 서재 안에 거대한 서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즉시 USB 포트의 데이터 추출 장치를 연결했다. RS의 설계도, 원본 마카오 법인과의 계약서, 그리고 팬텀의 계좌로 입금될 거액의 자금 이체 명령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다. 10%, 20%. 시간은 피가 마를 듯이 흘러갔다. 그녀는 헤드셋을 통해 지상의 혼란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설인 5분 남았어. 그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강태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50%, 60%. 바로 그때였다.
서재의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린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서버 뒤로 몸을 숨겼다. 문 앞에는 박진우가 아닌 창백한 얼굴에 뺨에 흉터가 선명한 남자 팬텀이 서 있었다. 그는 지상의 소란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여유롭게 서재를 둘러보았다. 역시 쥐새끼가 한 마리 숨어들었군. 팬텀이 낮게 웃었다. 그 시끄러운 해킹 소동은 널 위한 연막이었나, 에코 아니면 널 잡기 위한 내 연기였을까? 그는 박진우의 책상 의자에 앉아 서린이 연결해둔 USB를 바라보았다. 80%. 그는 서린이 서버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선택의 순간이었다. 데이터를 포기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버틸 것인가. 그녀가 도망친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박진우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것이다. 90%. 팬텀이 권총의 소음기를 천천히 결합했다. 나와 곱게 죽여주지. 3년 전처럼. 95%. 서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팬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했다. 이것이 그녀가 말한 삶과 죽음의 선택이었다. 99%. 시간 다 됐어, 에코. 팬텀이 일어서서 서버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 서리는 서버 뒤에서 뛰쳐나오며 총을 난사했다. 탕탕탕 동시에 그녀는 USB를 뽑아 전술조끼의 가장 깊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팬텀은 총알을 피하며 반격했다.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고통.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팬텀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도망치는 게 아니야. 서린이 외쳤다. 이건 선물이야. 그녀는 허리춤에서 마지막 섬광탄을 뽑아 서재의 거대한 창문을 향해 던졌다. 유리가 폭발적인 소리와 함께 박살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박살난 창문 밖 3층 높이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몸이 추락하는 동안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 비서의 팀이 팬텀을 향해 일제히 제압 사격을 퍼부었다. 서리는 준비된 안전 매트 위로 떨어졌고 즉시 차량에 실려 현장을 벗어났다. 팬텀은 창가에 서서 뺨의 흉터를 문지르며 멀어지는 차량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흥미로워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서리는 피투성이었다. 어깨의 총상과 추락의 충격으로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데이터 드라이브를 굳게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강태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증거, 확보했어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이제 무대는 당신 겁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목숨과 맞바꾼 그 작은 드라이브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기꺼이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뜨거운 결의로 타올랐다. 이제 자비는 없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전투가 휩쓸고 지나간 후의 고요함. 그러나 더 큰 폭발을 앞둔 화약고의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설이는 피로 얼룩진 전술복이 잘려나간 채 거실 소파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어깨를 관통한 총상은 조 비서가 부른 강태준의 개인 의사에 의해 응급 처치되었지만 갈비뼈의 실금과 온몸의 타박상이 그녀의 호흡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손에 들린 작은 데이터 드라이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JK그룹의 운명을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가져온 결과물이었다. 그의 손은 상처를 치료받는 그녀를 지켜보면서부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감추었다. 방금 전까지 지휘 본부를 울리던 다급한 목소리들은 모두 사라졌다.
조 비서가 레비팀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강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깊은 피로와 억눌린 감정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박진우가 RS 기술을 넘기기로 한 마카오 법인의 실체와 팬텀의 자금 흐름이 모두 담겨 있기를 바라야죠. 서리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 기술 이전 스케줄, 그리고 박진우의 최종 승인 코드까지. 팬텀은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자신의 탐욕을 숨기지 못했죠. 그는 박진우를 위한 서버가 아닌 자신만의 백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팬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박진우를 믿지 않았고 언제든 그를 배신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자신만의 안전장치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리는 박진우의 금고가 아닌 바로 그 팬텀의 함정을 노렸던 것이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도박을 했고 승리했다. 왜 그랬지? 강태준이 드라이브에서 시선을 들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데이터를 확보한 순간 팬텀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도망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USB를 뽑기 위해 그와 정면으로 맞선 거야? 그게 없었어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야. 서리는 그의 눈에 담긴 것을 보았다. 그것은 총수의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생사를 건 도박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나약함을 목격했다. 다른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서린이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칼이니까. 칼은 임무를 완수해야죠. 나는 칼을 원한 게 아니었어. 강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 앞에서 몸을 숙였다. 로비에서 신발끈을 묶어주던 그 모습과 겹쳐졌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당신이 필요했어. 그의 고백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보다 더 절박하고 원초적인 고독한 왕이 처음으로 발견한 유일한 동맹자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서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감정을 죽여왔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강태준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았고 그녀의 과거를 알았음에도 그녀를 괴물이나 도구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파트너로 대했다. 우리 둘 다 마찬가지예요. 강태준 씨,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도 나도 이 폭풍 속에서 혼자였죠.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닻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적을 바라보며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다친 어깨를 스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느껴졌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한편 박진우의 빌라 지하 서재는 피와 유리 조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부서진 창문을 통해 불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팬텀이 여유롭게 앉아 서린이 남긴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뺨에 난 상처를 지혈하고 있었다. 내 놈은 대체 뭘 한 거야? 박진우가 고함을 질렀다. 고작 계집애 하나를 막지 못해서 내 모든 계획이 담긴 드라이브를 넘겨줘. 네가 최고라고 내 놈도 강태준과 한패였나. 팬텀은 박진우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박진우는 소름이 돋았다. 진정의 박전무.
늙으면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팬텀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 여자가 가져간 건 껍데기야. 박진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에코는 영리하지만 너무 자신만만했지. 그녀는 내 백업 서버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가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미끼였어. 물론 거기엔 당신의 비자금 장부나 RS의 초기 설계도처럼 그럴듯한 증거들이 담겨 있지. 강태준이 주주총회에서 터뜨리기엔 아주 좋은 자료들이야. 팬텀은 창가로 걸어가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진짜 RS의 마스터키, 즉 기술 이전을 완료하는 마지막 암호화 코드는 여기 있어. 그가 자신의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그 코드는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내가 직접 전송할 거야. 마카오의 내 파트너들에게. 박진우는 그제야 팬텀의 진짜 계획을 깨달았다. 팬텀은 서린이 일부러 데이터를 가져가게 놔둔 것이었다. 강태준이 그 가짜 증거에 집중하고 주주총회장에서 박진우를 공격하며 승리를 만끽하는 바로 그 순간 팬텀은 뒤에서 JK그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내 놈, 당신은 무대 위에서 조카와 진흙탕 싸움을 벌여. 팬텀이 차갑게 말했다. 나는 관객석에서 조용히 내 일을 처리할 테니까. 강태준이 모든 걸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JK그룹은 빈 껍데기가 되고 우리는 돈을 챙기는 거지. 완벽하지 않나. 박진우는 이 악마 같은 남자의 계획에 전율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를 잡으려다 괴물을 끌어들였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팬텀의 인질이나 다름없었다. 좋다. 내일 강태준의 마지막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다시 펜트하우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짙은 남색에서 점차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주주총회가 열릴 날의 아침이었다. 서리는 진통제로 고통을 억누른 채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환자일 수 없었다. 어딜 가려는 거지. 강태준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전쟁터에 가야죠. 서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무대 위에서 싸워야 해요. 하지만 팬텀은 무대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는 박진우를 지키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즐기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러 올 겁니다. 그리고 나를 끝장내기 위해서. 그녀는 팬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이런 거대한 무대를 놓칠 리 없었다. 나는 그를 막아야 해요. 그것이 내 마지막 임무입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결의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가려는 것이었다. 그는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검은색에 완벽하게 재단된 여성용 슈트 한 벌을 가져왔다. 청소부 유니폼은 이제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가 슈트를 그녀에게 건넸다. 오늘은 내 옆자리에 서줘. 유령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로서. 서리는 슈트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삶, 그리고 그녀가 되찾아야 할 미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 전의 고요한 밤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모든 것을 끝낼 전쟁터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JK그룹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연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언론 매체들이 거대한 홀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눈은 모두 단상 중앙 JK그룹의 운명을 쥔 두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현 회장 강태준이, 다른 한쪽에는 노회한 여우처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진우 전무가 앉아 있었다. 이설이는 그들 중 누구도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건넨 완벽한 검은색 슈트를 입고
그의 반걸음 뒤 경호팀의 일원처럼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어깨의 총상은 맞춤 제작된 재킷 아래 완벽하게 가려졌지만 진통제 기운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욱신거리며 그녀에게 현실을 일깨웠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이 아닌 연회장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과 비상구, 그리고 천장에 AV 통제실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팬텀은 이곳 어딘가에 있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박진우가 먼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단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과 가식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JK그룹은 지금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박진우는 준비한 자료를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강태준의 경영 실책을 비난하는 온갖 조작된 데이터와 보고서들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공격적인 M&A 시도가 회사의 재정을 파탄냈으며 심지어 RD 부서의 보안을 소홀히 하여 핵심 기술이 유출될 뻔한 정황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명백히 최민호 부장 사건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젊은 리더십은 때로 독이 됩니다. 현 회장은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강태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발의합니다. 박진우의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다. 주주들의 불안한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박진우의 모든 공격을 미동도 없이 마치 지루한 연극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박진우가 승리를 확신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장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잠시 동안 침묵으로 장내를 압도했다. 박 전무님의 열연 잘 보았습니다.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전무님께서 준비한 자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군요. 첫째,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고 둘째, 진짜 범인을 빠뜨렸습니다. 강태준이 손가락을 튕기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여기 박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기술 유출에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설인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데이터였다. 김 실장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RS의 초기 설계도가 마카오의 정체불명 법인으로 넘어가는 계약서 초안이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으로 굳어갔다. 저건 조작이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조작이라고요. 강태준이 박진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 데이터는 전무님의 빌라 지하 전무님이 가장 신뢰하는 자의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것입니다. JK그룹의 심장을 팔아넘기려 한 반역자가 대체 누구에게 자격을 논하는 겁니까? 강태준의 외침과 동시에 조 비서의 신호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박진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박진우는 끝났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만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설이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단 한 곳 AV 통제실의 유리창 너머를 주시하고 있었다. 모두가 박진우의 몰락에 집중할 때 그녀는 통제실 안에서 카메라맨으로 위장한 한 남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는 카메라를 조작하는 척하며 무릎 위에 소형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다. 팬텀이었다. 설이는 깨달았다. 박진우의 몰락은 팬텀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그가 가져온 데이터는 팬텀이 버린 미끼였다. 진짜 기술 이전은 바로 지금 이 혼란을 틈타 이루어지고 있었다. 팬텀은 박진우를 방패막이 삼아 주주총회장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마지막 범죄를 완성하려던 것이다. 서리는 강태준의 시선을 찾았다. 강태준 역시 연단 위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턱짓으로 통제실을 가리켰다. 강태준은 즉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박진우를 향해 다시 마이크를 돌리며 시간을 벌기 위해 더욱 거세게 그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박진우, 당신의 공범은 어디에 있지?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자가 누구야? 서리는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연회장 뒤편의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통제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통제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2명의 진짜 엔지니어가 기절해 있었고 팬텀이 노트북을 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뺨에 흉터를 극적이며 여유롭게 웃었다. 드디어 왔군, 에코. 네 파트너의 연설은 아주 감동적이던데. 하지만 너무 늦었어. 전송은 이미 90% 완료되었거든. 네가 보낸 가짜 데이터 덕분에 내 파트너는 승리할 거야. 서린이 권총을 겨누며 말했다. 승리, 저건 승리가 아니야. 저건 빈 껍데기지. 진짜 아레스는 이제 내 손에 있어.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는 거고. 팬텀이 노트북을 닫았다. 전송은 자동이었다. 그는 서린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끝내지 못한 걸 여기서 마저 끝내주지. 2개의 그림자가 격돌했다. 통제실의 좁은 공간에서 총성이 아닌 뼈와 살이 부딪히는 격렬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팬텀은 압도적인 힘으로 서린을 몰아붙였다. 그녀는 어깨의 부상 때문에 전력을 다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어에 급급하며 그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피해냈다. 약해졌군. 고작 저런 남자 하나 때문에. 팬텀이 서린의 부상당한 어깨를 강타했다. 서린은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쓰러졌다. 팬텀이 그녀의 위에 올라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게 내 마지막이야, 에코. 서린의 시야가 흐려졌다.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강태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에 서린의 눈에 마지막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를 찾기 전까지, 그리고 그를 지키기 전까지.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쓰러지면서 손에 쥐었던 엔지니어의 날카로운 드라이버를 팬텀의 옆구리, 정확히 3년 전 자신이 반격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꽂아 넣었다. 컥. 팬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목을 조르던 힘이 풀리는 찰나 서리는 그를 밀쳐내고 노트북을 향해 몸을 날렸다. 전송 완료. 100%. 늦었어. 팬텀이 피를 흘리며 비웃었다. 아니, 서리는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전송은 끝났지. 하지만 수신은 아직이야. 그녀는 노트북에 연결된 메인 서버의 비상 전원 차단 버튼을 내리쳤다. 동시에 그녀는 노트북 자체를 서버렉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내리찍어 박살냈다. 데이터는 전송되었을지 몰라도 수신 측에서 파일을 완성할 마지막 패킷이 전송되기 전에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이 미친. 팬텀이 분노하며 그녀에게 다시 달려들려던 순간 통제실 문이 박차고 열렸다. 조 비서와 무장한 경호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피 흘리는 팬텀을 즉시 제압했다. 연회장에서는 박진우 전무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강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준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통제실 문을 붙잡고 힘겹게 서 있는 이서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피투성이었지만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주주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JK 그룹은 지켜냈다.
강태준은 연단에서 내려와 모든 주주와 언론의 시선을 무시한 채 오직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대연 회장의 시간은 그 순간 멈췄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목격한 것은 JK그룹의 반역자 박진우 전무가 끌려나가는 굴욕적인 모습, 그리고 그 직후 얼음의 제왕 강태준 회장이 연단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무시한 채 피투성이의 한 여자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는 장면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섰다. 이설이는 AV 통제실 문틀에 위태롭게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슈트는 찢기고 피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보고 완료했습니다.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태준의 완벽하게 관리되던 표정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로비에서 신발끈을 묶어주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고했어, 이설인.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몸을 감쌌다. 어깨에 총상이 덧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연 회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JK그룹의 총수가 이름 모를 여직원.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단순한 직원으로 보지 않았다. 을 직접 안고 유유히 연 회장을 걸어나갔다. 조 비서가 재빨리 길을 트고 강태준은 셔터를 터뜨리는 기자들과 경악한 주주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오직 품에 안긴 그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로비에서의 그날보다 더 강력한 JK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이설이는 JK그룹이 운영하는 VVIP 병실에서 눈을 떴다. 사흘이 지나 있었다. 어깨의 총상은 성공적으로 수술받았고 부러진 갈비뼈와 타박상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창밖의 햇살이 아니라 그녀의 침대 옆 간이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완벽했던 슈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며칠간 제대로 쉬지 못한 듯 수염 자국이 거뭇했다. 그녀가 작게 뒤척이는 소리에 그가 즉시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잠에서 덜 깬 혼란스러움이 아닌 즉각적인 안도감으로 채워졌다. 일어났군. 회장님이 왜 여기에? 설인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내 파트너가 무사한지 확인해야 하니까. 그가 무심한 척 대답하며 테이블 위에 물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의사가 그러더군. 조금만 늦었으면 어깨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됐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진우 전무는 그녀가 물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어. 반역죄 횡령배임. 아마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 거야. 그의 파벌은 완전히 해체됐고 강태준은 담담하게 보고했다. JK그룹은 이제 완전히 그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 중 하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팬텀. 그리고 그림자. 그녀가 물어보기도 전에 강태준이 그녀의 속을 읽은 듯 입을 열었다. 팬텀은 조 비서가 관리하는 레비팀의 블랙 사이트에 수감되어 있어. 그는 용병이야. 돈만 주면 뭐든 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싫어하는 건 지는 거야.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당신에게 졌어. 마지막 순간에 기술 이전을 막혔고 당신 손에 치명상을 입었지. 그는 분노했어. 그래서 선물을 주더군.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불었어. 박진우의 숨겨진 비자금뿐만 아니라 그가 왜 3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는지도. 설인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그림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설인의 눈이 커졌다. 구조. 팬텀은 그림자를 통해 당신의 팀 정보를 입수했지. 그리고 거래 대금을 받았어. 그림자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겠지만 팬텀은 당신이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그림자에게 알리지 않았더군. 언젠가 당신을 다시 사냥할 장난감으로 남겨두려고. 그리고 그림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지. 강태주는 태블릿을 들어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설이는 그 얼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국정원의 현직 차장이었다. 그녀가 블랙 요원 시절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그녀의 마지막 임무를 승인했던 바로 그 상사. 그가 그림자였어. 강태준이 낮게 말했다. 팬텀이 제공한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와 내부 통신 기록. 결정적인 증거였지. 나는 그 모든 자료를 어젯밤 국정원 내부 감찰팀에 익명으로 넘겼어. 오늘 아침 뉴스 속보로 나올 거야. 그는 끝났어. 이설인. 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년. 그녀가 죽은 사람으로 살아온 이유. 동료들의 억울한 죽음. 그 모든 것을 지시한 자가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3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지독한 복수심과 고통의 족쇄가 마침내 풀려나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강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유령 에코는 죽었다. 그리고 진짜 이설인이 3년 만에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흘렀다. 서울은 완연한 가을이었고 JK그룹은 강태준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되었다. 이설이는 퇴원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어둠 대신 되찾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노을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복수는 끝났다. 그림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팬텀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질 예정이었다. 그녀의 신분은 강태준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생환한 전직 요원으로 회복되었다. 국정원에서 복귀하라는 제안이 왔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태준이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대신 편안한 니트를 입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설인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난 3년간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길을 잃은 기분이에요. 길을 잃었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면 돼. 강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JK그룹의 자리가 하나 비었어. 감사팀, 법무팀, 그리고 보안팀을 총괄하는 그룹 보안 전략 총괄 본부장 자리야. 설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본부장으로요. 저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나는 경영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유령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박진우 같은 내부의 적, 팬텀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JK를 지킬 사람.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당신이 필요해. 이설인. 그것은 명령이나 거래가 아닌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도구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미래를 위해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설이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가식이 아닌 진짜 미소였다. 그 자리가
꽤 마음에 드네요. 몇 달 후 JK 그룹의 로비. 아침의 분주함 속에서 직원들은 경외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강태준 회장, 그리고 그의 곁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이설인 본부장.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JK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다. 두 사람은 중요한 이사회를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설인이 발을 헛디딜 뻔하며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세련된 구두끈 하나가 풀려 있었다. 이런. 그녀가 곤란한 듯 중얼거리며 몸을 숙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로비 한가운데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로비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시선에는 조롱이나 호기심이 아닌 낭만적인 탄성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풀어진 구두끈을 그 어떤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 더 진지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묶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차가웠던 눈에는 이제 오직 그녀에게만 향하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아직도 조심성이 없군.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야 회장님이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실 테니까요. 설인이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설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한때 그들을 묶었던 것은 어설픈 신발끈과 비밀스러운 동맹이었지만 이제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